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냥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저는 생각할 때 조건을 단다라는 것은 하겠다라는 겁니까?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처음에 조건에 기초한 것을 할 때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조건을 만듭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조건을 내세웠다라는 것은 안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기를 못 박는 거와 조건을 단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06년에 한미 정상이 전작권 추진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12년 4월 7일로 합의를 하게 되고요. 이 당시에는 부시 정부입니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다시 한미 정상이 전작권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미국의 오바마 정부입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에 오바마 정부 당시에 한미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합의에 한단 말이죠. 그 이전에는 시기에 의한 합의를 했는데 이 당시 바뀝니다. 바뀐 이유가 뭔가요? 그 당시에 아마 이제 북한의 핵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22일에 25일 날 2차 또 북한 핵실험이 있습니다. 2014년 이 당시에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의한 전환으로 했다고 하는 건데 저는 지도자, 리더는 역사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고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전작권 전환을 그동안에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건에 의한 전작권 합의라는 것은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한미 공동평가의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에 의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한국보다도 오히려. 제가 참여정부 당시 미국이요.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2006년에 합의할 때 보면 노무현 정부입니다. 한국군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 전작권이 완전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비가 매년 저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고 생각되는데 2006년 당시 합의의 시점과 2014년 국방비가 그렇게 늘었는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건에 의한 것으로 했다고 하면은 2006년도는 완전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몇 년이죠 갑자기? 2014년도에는 조건에 의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군이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닌가요? 당시에 국방장관이 누구였습니까? 2014년에. 그리고 그 당시에 국방장관을 비롯한 스태프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간파하지 못했을까? 정말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예를 좀 들게요. 의장님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파도라는 영화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명대사. 마론 브란도가 나오는데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때가 제안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한국이 미국과 협의했을 때 이 전작권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할 때 이것을 성사될 수 있는데 이미 조건을 합의하는 순간 우리는 전작권 전환이 상당히 요원한 시기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요건, 단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게 얼마나 없을까? 그 기준이 주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의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서 하기로 그 당시에 이제 한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한미가 합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들어 나갈 때는 그런 능력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또 한미가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한 거고. 사실 그때는 구체화된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항목들을 상호 합의해서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 일부 그러나 정성적 평가하는 요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한 절차를 준수한 상태에서 저희는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미국의 이제 그 외교 정책을 나눈 사람들 이제 비둘기파, 매파, 네오콘들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럼스펠드 같은 경우도 2006년도에 럼스펠드 독트린 같은 경우 내세우지 않습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고 신속기동권을 얘기하면서 주한미군 감축도 얘기하지만 실제 이 당시 미국의 부시 정부 당시에서도 이 전작권 합의를 시기를 못 박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자국 이익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작권 합의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내세워서요. 저는 미국의 언론에 좀 해보면 이 미국의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강대국일 때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의 저널리스트라 미국의 학자들이 보면 자기 비관적 예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예를 좀 하나 들면 저는 이제 파리드 자카리아라고 워싱턴 포스트의 그 칼럼니스트가 쓴 얘기가 19년도에 포린 어페이즈의 기고를 하나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를 하나 쓰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미국의 앞으로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미국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좀 하나 대표적인 상징적 의미인데요. 포린 어페이즈의 기고한 글의 제목이 미국 패권의 자기 파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자기 우선주의를 하기 때문에 동맹에 대한 가치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중심이고 미국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방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카리아가 지금 비판적인 언론인으로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조건에 의한 것은 정말 2014년도에 이걸 합의한 부분들에 대한 자성을 해야 되고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이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습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의장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한 그 합의를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지연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조건들을 가능한 한 빨리 충족시키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오면서 많은 전력들이 또 저희가 신장이 됐고 능력도 갖춰갔기 때문에 저희가 FOC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X년도를 정하면 그거는 이제 조건이 아니고 타임 베이스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건에 기초한 것이지만 한양 조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FOC를 신속하게 실시를 해서 X년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타임 베이스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네, 다음은 국민의힘의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성준 의원입니다. 의장님, 당시 의장 청문회 당시에도 제가 질문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합동성 강화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이 합동성 강화가 왜 필요한지 혹시 의장님께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사실 합동성 강화라는 것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합동성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합동성 강화라는 말이 계속 나온 것이고 이것은 뭐 저희뿐이 아니고 미군도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합동성이 잘 발휘되고 있다라고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그런 합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투를 잘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합참 내 대령 이상 공통지기를 보면요. 6회 공군 비율을 보니까 2대 1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1대 1대 1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예, 국방개혁 그 안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2020년 6월 현재 전체 병력 비율을 보면 병력 비율입니다. 10.1대 1대 1.6. 영관급 장교의 각군 비율을 보면 5.6대 1대 1.4. 그리고 장성급 장교의 각군 비율을 보면 5.9대 1대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합동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표본 모델을 보면은 미국의 표본 모델로 삼고 우리나라 합참도 합동성 구성 비율을 맞춘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정확히 미국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은 1986년에 이제 미국의 골드워터 니콜슨 범을 벤치마킹해서 합동성 강화를 하는 방안으로 미국도 그렇게 해왔고 또 우리나라도 그러한 어떤 추진으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근데 당시 미국의 군 장병 비율, 군 병력 비율을 보면요. 1.65대 1.06대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교 비율 같은 경우도 육해공군 비율을 보면 1.37대 1.11대 1. 저는 그 미국의 구성을 보면은 구성군으로 해서 육해공군은 아주 비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육군이 아무래도 거의 한 5, 6배 정도 높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율을 배제한 상태에서 1대 1대 1로 갔을 경우에 저는 그냥 상식적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 오히려 합동성 강화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비율만 이제 2대 1대 1에서 1대 1대 1 하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공통직입니다. 필수직위가 아니고 공통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필수직위를 따져보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1대1대1로 가기 이전보다 필수직위는 한 4대1에서 6대1 정도까지 이렇게 오히려 육군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반드시 그 군이 해야 되는 필수보직은 더 증가를 시키고 다만 공통보직은 1대1대1로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실제 그렇게 시행을 하면 해공군의 대령이 4명 정도씩 늘어납니다. 육군은 이제 8명이 줄고 전체 한 100여 명 되는 그 대령들 중에 육군이 한 8명 줄고 해공군이 4명 정도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이제 접목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게 큰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일부 또 우려하는 건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작전 전략 이것은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당시에도 합참의장 주변에 도대체 누가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고 누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고 또 하나는 정말로 합참의장 임기 동안에 가장 주요한 그 보직에 있어서는 한 3명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인재풀을 갖고 있어야만 훌륭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재풀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인위적으로 1대1대1로 가는 것보다는 현실에 기반해서 이 합동성 강화를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인재풀을 찾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미국의 합동성 강화의 비율을 봐서도 군의 그 미국의 군 병력을 배치라든가 그 상황에서 1대1대1 거기에서 2대1대1인데 우리나라 비율을 봤을 때는 2대1대1에서 오히려 1대1대1로 가는 것이 합동성 강화의 저해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네, 마무리 주세요. 예, 마무리하세요. 그 합참에서도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합동성 강화를 참고하고자 정책 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 연구 용역서에서도 저는 이 연구 용역서 합리적이라고 봐요. 2대1대1이 아니라 3대1대1 비율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짜는 것보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 거기에서 인재풀을 쓰는 것이 적재소수에 맞게 쓰는 것이 가장 그 용인술에 있어서 근본이 아니겠느냐, 기본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뭐 제가 그 합참의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은 모르지만 그 현상을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읽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하여튼 그 인재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융통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시행령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을 법령으로 바꾸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러면 이걸 법령까지 제정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라는 그 어떤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이 없이 하다 보니 이게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렇지 못한 또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시기에는 또 이거를 좀 제한을 하더라도 강제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제 입장에서는 그런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톨러런스를 좀 갖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해군이 그 합동 활약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합동 활약함이 어떤 활약함입니까? 함정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함대지 미사일을 다수의 함대지 미사일을 싣고 거기서 공격을 하는 목적으로 건조되는 함입니다. 그러니까 함대지 미사일 한 80발을 탑재해서 떠다니는 배이고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맞습니까? 예, 뭐 대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합동 활약함이 미국이 추진하던 아스널쉽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미국은 이 아스널쉽에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포기를 했죠, 미국이요? 그 당시에 이제 자체 방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자산들을 한 군데 가지고 다니는 것이 위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스널쉽이라고 하는 합동 활약함 유사 개념이죠. 위험성이 노출이 돼서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 합동 활약함을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한 석 대 정도, 세 대 정도 건조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왜 위험성이 큰데
우리 이 해군은 합동 활약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뭐 그런 취약점을 알고 있지만 또 어떤 그런 전력 운영의 효용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구축함이나 또는 다른 전력으로 방어 전력을 더 보강해서 운영을 네.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장기에 들어와 있는데 중기 전환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다시 또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투함에 전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시켜서 적들이 어떤 표적 선정이라든가 결심, 교전에 지장과 혼란을 줘서 전략적 이점을 창출하는 것인데 지금 이 합동 활약함은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을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적에게 원점 타겟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미국도 아스널십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우리나라 지금 해군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신지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작전적 효용성이 분명히 있지만 또 그런 어떤 방어에 대한 문제점, 취약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런 효용성, 네. 그다음에 취약점, 가용 재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잘 검토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합동 활약함에 문제 제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언론에게도 합동 활약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것이 강점이라는 것인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리면 경항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반도에서 이 경항모가 우리가 얘기하는 중대형 그 항공모함이 아닌 경량급의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네. 경항모가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까? 예, 뭐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위협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으로서 네. 효용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군사전략가들의 몇 가지 내용들을 짚어보면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오히려 경항모를 추진할 바에는 중대형급 항공모함,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대형 항공모함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의견도 좀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세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큰 걸로 해야 된다, 경항모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선행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진행하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 예산에서 봤을 때 앞서 얘기했던 합동 활약함이라든가 경항모 이런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선행 연구 때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결과들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합동 활약함이 됐든 경항모가 됐든 앞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뭐 중대형 항공모함이 됐든 명확하게 좀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예, 마무리. 예, 다 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시면 그 다음에 하시고요. 예, 이채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